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복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처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유, 참. 오늘 이 오마이뉴스가 어떤지 처음 와봤는데요. 거의 방송국이네요. 사실 제가 1999년 그때 KBS에서 그 텔레비전 방송국을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방송국에 오면은 분장을 해줬는데 여기는 분장은 없네요. 그리고 그 방송하기 전에 그 대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 주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대본이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 준비를 안 해갖고 와서 지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뭐 대본이 필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대강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저한테 여쭤보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중간이나 아니면 나중이나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합니다. 그 대화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저한테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또 얘기 듣고 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뭐 한 시간 반 합니까? 1시간 반. 그래서 예, 시작입니다. 책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책에도 썼지만은 책은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생각과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다. 또 요즘 독서 치유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책은 절망의 치료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책은 인생의 동반자고 친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은 그 어떤 도구 상자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도구가 들어있는 상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책은 그 저자의 머릿속에 잉태됐다가 그다음에 출판사라는 조산원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서 독자 여러분에 의해서 키워지는 그런 이상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은 제가 썼지만은 키워주는 거는 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동안에 책을 쓴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잘하는지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책인 시공이라는 책은 제가 파리보다는 요즘은 서울에서 더 많이 살고 있어서 이 책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많이 키워주는데 일조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하는 일이 요즘 하는 일이 오전에는 글을 쓰고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저녁 때는 그 도서관 근처에 산을 한번 이렇게 좀 산속 숲을 한번 산책을 하고 걷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좀 쉬다가 책을 읽다가 자는 뭐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요즘은 좀 심해졌지만은 언제부터 책과 함께했냐 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오래된 일 같아요. 대부분 저같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책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건 아마 대학생 때부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적인 그 학술서적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생활을 했는데 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제가 사회학자이자 작가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전엔 사회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 93년, 4년 이때부터 환경운동, 시민운동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만나서 사회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강연을 하고 하면서 책도 사회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넘어서 뭐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 과학 뭐 여러 분야의 책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두루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이 제가 사는 삶이 책과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 분야의 책과 이렇게 더불어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제가 그 서울 생활을 일단 접고 파리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82년에서 89년 사이에 파리에 한번 유학생으로 체류한 적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파리 체류를 해서 2002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파리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에서는 정말 두 가지 일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는 책과 관련돼서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거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파리 시내를 걸어 다니는 거. 파리 시내 모든 길에 아무리 5m짜리 길에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소 체계를 몇 번지의 메토 체계에서 무슨 로 몇 번지로 다 바뀌고 있죠. 파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길 이름에다가 번호가 붙어 있어서 그거 길 이름 세종로 5번지 그러면 운전사한테 그것만 말하면 그냥 찾아갑니다.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제가 좀 힘들었는데요. 오마이뉴스의 건물. 그래서 그 이름 붙은 거리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5,000개 되는 길을 한번 다 다녀보자고 해서 실제로 한 똑같은 길을 여러 번 간 것도 해가지고 거의 다 다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파리의 자세한 지도까지 나오는 길 이름까지 나오는 2만 분의 1 지도가 있거든요. 꽤 큽니다. 뭐 이만하죠. 벽에다 붙여놓고 오늘 갔다 온 길은 이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제가 초록색 형광펜 이렇게 걷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도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다 다녔구나. 물론 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신비한 게 조금 남아있어야 되니까 몇 군데 남겨놓고 대체로 한 90% 정도 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 같고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제 두 가지 산책을 하는 거죠. 책 속으로의 산책과 도시 안의 산책. 도시 안에서의 산책을 프랑스 사람들은 플라늘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 뜻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걸어 다니는 거. 저는 책도 그렇게 읽습니다. 요즘은 뭐 첨서부터 꼬장꼬장하게 읽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펴서 그림 나오면 그림만 보기도 하고 목차만 보기도 하고 맨 뒤에 색인만 보기도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걷는 얘기는 제가 두 권의 책으로 썼거든요. 이미 파리를 생각한다는 제목하고 두 번째로는 파리의 장소들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냈는데 정작 더 많이 가깝게 지내는 책에 대한 책은 쓰지를 못해서 책에 붙이는 헌사, 어떤 서평자가 제 책 책인시공을 보고 책에 붙이는 뭐 오마주라고 그랬더니 오마주가 불어죠. 찬사, 헌사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존중해서 하는 말 이런 건데 그런 걸 한번 써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 제목을 양서예찬이다. 뭐 책이라고 다 책이냐? 뭐 좋은 책이 진짜 그 양서를 예찬해야지 모든 책도 책이지만은 그래서 양서예찬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결국은 책인시공이라는 제목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양서예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책이. 그런데 책에 대한 책도 지금 한 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몇 권 더 쓴 원고 분량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학자의 사고와 글쓰기라는 건 되게 비판적이죠. 그래서 그 사회학자로서는 비판적인 글쓰기를 하고 작가로서는 좀 따뜻한 예찬하는 글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파리 예찬을 한 게 파리 걷는 거를 연작으로 한 두 권이고 그것도 파리 예찬도 한두 권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책을 예찬하는 게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또 몇 권 더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출판사와 편집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그 산뜻하고 바람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종달새가 노래같이 상쾌한 것 그런 원고를 추려가지고 처음 나온 책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책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아페리티프라고 전식, 입맛을 돋구는 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식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잘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그 책을 한번 쓴 게 이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이 뭐 책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살죠. 뭘 하고 사냐 여러 가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업생활에 종사하고 또 뭐 음모를 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책을 들고 책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 그걸 제가 이 책에 한번 그려보려고 한 겁니다. 그려보려고 두 가지로 그렸죠. 하나는 그 글을 통해서 그렸고 다른 하나는 사진을 통해서 그렸고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의 어떤 그 초상화 같은 거를 글과 사진으로 표현한 게 이 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 읽는 시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좀
시간이라는 게 지금 뭐 시계의 시간이 있죠. 시계 뭐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1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고 한 달 단위로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이런 누구나 잴 수 있는 공동의 시간이 아니라 책 읽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시간이 다 있는 거죠. 책 읽을 때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공동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 주관적인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떤 시간에 책을 읽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해가지고 뭐 아침에 책 읽으면 좋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읽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때를 가리지 않고 읽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죠. 항상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이야기가 잘 되고 어떨 때는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주위 환경 때문에. 그리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집을 읽을 때의 분위기와 수필을 읽을 때의 분위기와 소설을 읽을 때의 분위기와 또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나 이런 그 인문서를 읽을 때의 분위기, 책을 읽을 때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는 주말에 보통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출판사에서 그 매출량을 보면은 여름하고 겨울에 많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뭐 방학이 있고 바캉스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봄, 가을에는 너무 날씨가 좋고 벚꽃놀이도 가야 되고 단풍놀이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책이 덜 팔리고 그 겨울에 많이 읽는다 그러는 특히 겨울에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전통적으로도 그랬다 그래요. 이퇴계, 유성룡, 이율곡 이런 분들 우리 조상들인데 근데 책 많이 읽은 조선의 선비고 관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식들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요즘은 다 이메일로 하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조상들 양반들은 자식한테 뭘 가르칠 때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간집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봤더니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는데 겨울에 특히 많이 읽어라. 책을 싸들고 절에 들어가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어서 몸에 붙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꼭 삼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삼동. 겨울에 읽어라. 왜냐하면 겨울은 그 낮이 짧고 밤이 길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방에 실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책을 긴 시간 동안 오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름에 또 해변에 가서 읽는 사람도 있죠. 뭐 그 소설책 넘기는 사람도 있고 모래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그 책갈피에 이렇게 붙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죠. 바닷바람도 맞으면서. 그렇지만 아무튼 겨울에 많이 읽는 거고 밤에 또 많이 읽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서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낮에 뭐 오후에 졸릴 때 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재냐면 뭐 초년생, 유년기가 있고 또 뭐 청소년기가 있고 또 장년기도 있고 중년, 노년기가 있는데 그 인생의 사계에 따라서 읽는 책이나 읽는 시간, 방법, 종류 같은 게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생의 사계와 독서의 사철이라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써봤고요. 아무튼 그 바쁜 시간에도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대부분 사람들 독서 설문조사해 보면은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별로 못 읽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럼 시간이 없어서 다 그렇거든요. 다들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죠. 참 왜 이렇게 자동차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메일, 인터넷도 생기고 해서 모든 게 다 빠르게 됐는데 빨라졌으면 나머지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왜 더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분명히 이기가 우리를 좀 더 여유 있게 해줘야 되는데 더 속도 지상주의로 돼서 더 빠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참 쫓겨가지고 항상 여유가 있어도 마음은 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독서에 바칠 수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살고 한복판에서 일하는 분은 괜찮지만은 대부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근교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서도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한국 지금 서울, 경기 이렇게 일원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시간을 하면 서너 시간은 될 겁니다. 서너 시간 정도. 그 시간을 어떻게 독서에 활용하느냐. 그래서 버스에서 책 읽기, 뭐 지하철에서 읽기, 뭐 중간에 뭐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그걸 읽느냐. 휴식 시간에 읽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책을 읽는 장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이동 때문에 탈 것을 얘기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냥 집에서 많이 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읽게 되는데 집에서 책 읽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요즘은 소파에서 많이 읽는다고 그러는데요. 텔레비전 보다가 지루하면 읽던가 아니면 텔레비전도 없이 서재를 그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서 읽는 분, 그 소파에 기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책 읽는 장소를 따로 집안에 마련해 놓는다면 그건 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조선시대 전통적인 조선시대 때는 사랑방에 책을 놓고 거기서 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시도 읽고 친구들이 오면 술도 한잔 마시고 검은고도 이렇게 연주하고 솔바람도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통풍도 시키고 뭐 이렇게 난초도 키우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뭐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운치는 다 없어지고 대부분 이제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구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실 있고 안방 있고 방 2개가 있든지 3개가 있든지 아이가 둘이면 하나씩 주고 그다음 하나가 나오면 그때 서재가 되죠. 없으면은 그냥 뭐 여기저기 거실에도 있고 아이들 방에도 있고 안방에도 흩어져 있게 되고 서재가 없는 집이 많을 것 같아요. 다들 그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거실을 서재로 하면 좋다는 얘기 나와서 저도 지금 거실을 서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재는 원래 그 조용한 데 있어야 되거든요. 좀 구석에. 근데 거실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가옥 구조로 따지면은 마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실은 사실.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마당이 있어. 마당에서 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거기서 뭐 고추도 널어서 말리고 또 거기서 김장도 하고 뭐 거기서 빨래도 말리고 뭐 여러 가지 평상을 놓고 밤하늘 이렇게 별을 보기도 하고 그러던 장소인데 또 모이는 장소죠. 누구나 다 공유하는 장소죠. 거실이 그런 건데 아파트의 거실을 그 서재로 쓰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집중을 못한다는 들락날락 거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 집은 다행히 아이가 다 커서 그 자기 방이 있어 거기 있게 하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걸 거실에다가 저 문을 이렇게 2짝을 달아가지고 닫아놓고 제가 거실을 서재를 쓸 때는 거실이 될 때는 열어놓고 개폐식 문을 부착해가지고 거실과 서재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여러분들 얼마나 집에 많이 갖고 계세요? 100권, 200권, 500권, 1000권, 2000권, 5000권, 10,000권, 20,000권, 50,000권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움베르토 에코가 50,000권 있다고 그러고요. 장석주라고 저는 만나보진 못하는데 한국의 독서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25,000권 집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럼 어떻게 갖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괜한 걱정인데 집에 뭐 책 많이 있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서양에서 그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써봤어요. 어떻게 하냐. 책이 많을 때 이사 갈 때는 무겁고 참 그 짐이 되는 거고 뭐 1년에 한 번 꺼내보지도 않는 책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종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두거나 구석에다 이렇게 박아두면은 아무 쓸모가 없죠. 통조림이나 쌀은 이렇게 거기다 넣고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지만 책은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책 등이 보이게 꽂아놔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상자에다 넣어서는 안 되고 다 펼쳐놔야 되는데 펼쳐놓으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책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공간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똑같은 공간에 그 많이 넣으려면은 집에서 여러분 책꽂이 쓸 텐데 책꽂이의 높이가 일반 책꽂이들은 천장까지 안 닿고 중간에 가다 끊어지는데요. 그거를 조금 돈을 더 줘서 맞추면 천장까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더 늘 수 있죠. 저희 집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벽은 전부 다 이제 책꽂이를 미리 그 부착해 놓고 필요하면 이제 책꽂이를 쓸 수 있게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그래도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롤 밑에 이게 바퀴 달린
그 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두 겹, 세 겹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열었다 저렇게 열었다. 서점에도 그렇게 해놓은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책에 뭐 원수 졌다 그렇게 많이 갖고 사냐. 그럴 경우에 이제 기증,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의 기증하거나 도서관에 기증해서 벽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병영 같은 데 이렇게 갖다 줘서 그런 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 정 안 되면은 뭐 제 친구, 프랑스의 제 친구 하나는 그 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인한테 원성이 잦아요. 우리 집이 너 혼자 사냐? 이게 책이 막 넘치기 진짜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디 외국 여행 가거나 지방에 갔을 때 부인이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 갔다가 근수로 팝니다. 킬로그램으로 해서. 근데 다 좋은 책들 많거든요. 아니 그것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남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아깝죠.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는 서울에 집이 있지만은 이 주말에는 경기도에다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거기다 다 갖다 놨어. 다 갖다 놓고 주말이면 거기 가서 지내는 거예요. 책 읽고 책 쓰고 하면서. 파리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에다가 아파트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책 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돈이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좀 힘든 얘기고.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이 책을 관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지방에 별장들이 다 있거든요. 별장이 뭐 이렇게 성이고 뭐 우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오래된 옛날 집이에요. 대개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광도 있고 뭐 이렇게 마당도 있고 시골집들. 우리는 시골집이 다 없어졌잖아요. 시골에도 아파트 천지고 뭐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바뀐 지도 오래고. 그래서 운치 있는 옛날 집들이 다 없어졌는데 프랑스에서 제가 부러운 건 그거예요. 옛날 집들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옛날 마을들이 그대로 있다.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면은 일단 종탑이 있는 성당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조그만 게 있고 그다음에 빵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식료품 가게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그 광장이 있고 이런 풍경을 갖고 있는 시골 동네가 1000군데, 2000군데, 뭐 3000군데 있어요. 제가 책 하나 갖고 있는데 프랑스의 예쁜 작은 마을들 그런 책이 있어요. 넘겨보면 여기는 이런 마을 저런 마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시골들을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아주 한가하고 고즈넉하고 그 여름에는 이렇게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고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정도만 들리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시간이 멈춘 데 같은 그런 시골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결혼한 경우에는 2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처갓집, 자기 집하고 그 배우자 집. 거기 가면은 공간이 많으니까 시골에 거기다 이제 책을 갖다 두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단점은 뭐냐 하면은 파리에서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갖다 놔서 이게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다 책을 놓을 것이냐 잘 구별을 해야 되죠. 이거를 파리에다 놓을 것이냐 시골의 별장에다 갖다 놓을 것이냐.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여름 바캉스 시작하면은 그 시골로 이제 전부 이제 이동을 하는데 8월 달에 파리 여행 가보십시오. 없어요. 완전 사막이에요. 거의 다 내려가고 없어요. 다 뭐 시골에 별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내죠. 프랑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 뭐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뭐하러 외국 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좁고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외국으로 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 다른 데 가야 고생이지 뭐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에 그렇게 책을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캉스 갈 때 자동차 뒷 트렁크 거기에 항상 이게 책이 있어요. 거기다 시골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올라올 때 또 책을 또 갖고 와요. 파리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동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관리하는데 저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고향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오대조 할아버지라든지 하여튼 관련된 지역에 뭐 개인 집이 안 되면은 거기에 뭐 3층짜리 뭐라 그러죠? 연립주택? 아니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뭐 빌라? 뭐 하나 그런 걸 해가지고 하나씩 다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주말이나 또 뭐 여름 휴가 같은 걸 그런 데서 자연과 함께 책과 함께 지내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재를 그래서 다 시골 별장에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누가 서재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뭐 집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죠.
집안에서 돌아다니면 뭐 어디로 갑니까? 뭐 화장실에도 가고, 뭐 소파에 가서 거실에도 가고, 또 개인 집 있는 사람들은 마당에 정원에도 가고, 뭐 베란다에도 가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 그런 풍경을 제가 이제 또 그려봤어요.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나오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이런 게 있고, 많이 가려고 그러면 기차,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안 탔지만 배 옛날에 저 뭐 포세이든 어드벤처니 뭐 그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는 그런 여객선들 많았죠. 또 그 침몰한 배 이름 뭐죠? 영화로 나왔던 거? 타이타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보면 이게 책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루하니까. 그리고 그 마르거릿 듀라스가 쓴 그 연인이라는 거 영화한 거 보면 사이곤에서 베트남 사이곤에서 배를 타고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유학 가는 듀라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보는 이런 거 장면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도 읽을 수 있다. 기차에서 책만 읽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제가 넣어놨는데 작가 장정일. 장정일이 대구에 산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에 일 있으니까 대구, 서울 이렇게 왕복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독서일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 맨 시작이 어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디 가는 기차에서 뭐 읽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기를 이렇게 기차에서 무슨 책 읽었는지 한 10개쯤 이렇게 보기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기 버스에서도 읽게 되고요. 기차에서도 읽게 되고 비행기 파리 서울 왕복할 때 11시간,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느 분 한 분이 김영하 소설책을 하나 갖고 와서 저한테 줘요. 파리에 있을 때인데. 그 비행기에 탈 때 공항 서점에서 사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해서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릴 때 다 읽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자기한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저한테 줬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저도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 재미있는 소설을 한 권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타서 읽으면 좋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는 그 화면 안 봅니다. 그래서 대신 소설 한 권을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는 그 시간이 되죠. 그다음에 그 탈 것만이 아니라 고정적인 장소에 또 가게 되죠. 그건 카페에 많이 가는 것 같고 요새 오피스족이라고 그러대요. 카페에서 일하는 오피스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책 읽는 사람이 있는데 파리 카페는 진짜 책 읽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카페 옆에 서점 옆에 카페가 있어요. 서점 옆에.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 옆에 카페에 가서 뭐 마실 걸 하나 시키고 앉아서 새로 산 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일 재밌을 때가 그때죠. 되게 여러분 책 사가지고 책 산 날 제일 많이 읽습니다. 왜냐면 읽어야지 놔두고 책꽂이 꽂아놓고 나중에 두 번째 읽는 게 언제인지 기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꼭 카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점하고 카페.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원, 파리에서는 진짜 이 책에 나오는 사진들 한번 볼까요? 이게 파리에 있는 룩상부르 공원이라고 있는데 5969 중앙에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도 있고 그 근처에 있는 학교가 많은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풀밭에다가 제가 읽던 책을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상하게 빛이 비쳐가 이렇게 신비한 이렇게 분위기가 나왔어요. 책 제목은 뿌꾸아 리르라고 왜 책을 읽지? 책 제목을 읽었는데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장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인데 남과 여입니다. 이게 종이면 위에 인쇄된 글자가 목소리라면 행간과 가장자리의 여백은 침묵이다. 이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은 전부 우리 편집자가 제 책에서 골라서 여기다 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참 이렇게 한가하게 공원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연출한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잡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찍은 건데 남과 여죠. 영화 남과 여라는 제목의 영화 있는데 요즘은 남과 남, 여와 여도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과 여가 아니라 남과 남, 여와 여도. 책 읽는 장소인데요. 이거는 그 수도원입니다. 프랑스에는 중세 때 수도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방에 내려가면. 이건 프로방스의 남부에 아글르라고 그 반고흐가 그림 그렸던 작은 마을이 있는데 남부에. 그 옆에 있는 그 마을의 수도원입니다. 중세 때 수도원. 거기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책을 한가하게 여름에 읽고 있는 경우가 있죠.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글씨가 없이
그냥 그림만 있는 게, 사진만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글씨가 있어서 교과서적으로 좀 보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서점입니다. 서점 앞에. 서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하에 뭐 대형 서점이 아니라 대로에 길거리에 서점이 다 있습니다. 1층. 어떤 경우에는 2층으로 된 서점도 있지만 대부분 1층에 되어 있고요. 서점의 앞면은 전부 이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이 진열, 이거를 뭐 디스플레이라 그러나요? 그 프랑스의 그 파리에 뭐 양장점, 뭐 서점뿐만 아니라 뭐 구두 파는데, 뭐 액세서리 파는데, 뭐 향수 파는데 어디든지 이 진열창 전시가 하나의 작품이에요. 어디를 가도 진열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예쁘게 잘 해놨는데 서점도 참 잘 해놨어요. 어떤 책을 어떤 책 옆에 어떤 책을 놓느냐, 색깔, 제목, 주제 뭐 등등 해가지고 옆에 보고 하나 보게 되면 그 옆을 보게 되고 위에 보게 되고 앞에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 서점은 제가 잘 가는 솔보느 대학 앞에 그 꽁빠니라고 하는 서점인데요. 꽁빠니는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뭐 책과 사람과 동행하는 뜻인지.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 프랑스의 그 정신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처음에 갔을 때 뭐 공항을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서점을 가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서점이 프랑스를 대변의 수준을 대변하는 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가면 1층이 있고 지하가 있는데 1층은 되게 문학, 예술, 그다음에 그 미술 이런 책들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인문학, 사회과학 또 그다음에 그런 서적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 간행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점에 이제 그 외부에 이쪽에는 지금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사회과학, 인문학이 있고 저 한 코너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예술 책들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녁 때인데 서점이 아마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서점이 문을 닫았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밤에도 이제 고객들에게 그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불을 켜놓고 이렇게 광고 삼아서 이렇게 켜놓는데 여기는 버스 정거장입니다. 여기가 제가 63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63번이라고 숫자 나오네요. 86번은 63번. 파리에서 퀴즈가 있어요. 너 63 그럼 뭐가 생각나? 꼭 뭐 우리 집 번지수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사는 동네 가는 버스 63 그러면 괜찮은데 사는 걸로 됩니다. 서울에 무슨 뭐 청담동 뭐 강남 뭐 그런데 63번 버스. 몽블랑 그러면 뭐가 생각나? 그러면 만년필이라 그래야지 뭐 산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63번 버스 여기 아무지 63번 버스 타고 다닌다. 분위기가 달라요. 버스 노선이 한 여러 개 한 100개쯤 있으면 63번 버스에 타는 사람들하고 다른 버스 타는 사람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 버스 정거장 앞에 이 서점에서 젊은 여성이 어떤 책에 눈길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녁 때. 그래서 지금은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밖에서 보지만 안에 들어가서 서점에서 책 많이 봅니다. 뭐 다 살 수 없으니까 무슨 책인지 궁금한 거,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거는 서점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점이 책을 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장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형 서점들도 이렇게 책 읽는 장소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어요.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옛날엔, 근데 제가 영국에 가니까 영국 글래스고우라는 데 갔더니 워터스톤 그런 서점이 있는데 아마 그 글래스고우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가니까 거기는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을 수 있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다 가져가서 안 산 거 갖고 볼 수 있어요. 뭐 좀 묻힐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서점에, 대형 서점에 가니까 카페가 있는데 사지 않은 책, 지불하지 않은 책은 안 됩니다. 아예 서 붙여놨어요. 좀 야박하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독자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좀 묻더라도 뭐 손해가 나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참 야박하구나. 그게 좀 다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카페입니다. 프랑스의 그 파리에 광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생실피스 광장이라는 데예요. 생실피스 광장에 생실피스 성당이 있고요. 이 앞에는 큰 광장이 있고 여기 분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카페 한 구석이죠. 앞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저기 앞에는 테라스 카페죠. 저 앞에는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테라스의 의자들이고 여기는 이제 바로 바깥에 내부에 붙어 있는 의자인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그 조용히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시켜서 포도주 잔은 비어있네요. 다 마시고 앉아가지고 지금 책갈피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몰래 찍는 거. 몰래 카메라예요, 다. 그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렇게 찍다가 걸린 적 없냐? 다행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그냥 보통 카메라로 찍은 건 줌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카페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무, 숲을, 풀밭 위에서의 식사 그런 그림 있죠. 마네가 그림. 이건 풀밭 위에서의 독서죠, 말하자면. 이건 제가 살던 파리의 그 동네에 공원이 있었는데 한느라고 공원이라고. 거기에 봄에 지나가다가 어떤 그 동네 사는 청년이 나무에 기대고 앉아서 책을 앞에 놓고 지금 뭐 휴대폰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책이 아닙니다. 휴대폰 갖고 있어요. 책하고 휴대폰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기대서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그 김하영 선생이라고 불문학자 있는데 그분이 소설의 숲에서 길을 읽단가 그런 한국 소설 평론집이 있어요. 거기 읽다 보니까 그 자기는 1년 요새 몇 년 동안 소설만 읽었다. 근데 소설을 어디서 읽었냐면 뭐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나무에 기대서도 읽고 뭐 그런 이게 문장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하고 저는 탁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제 책 읽다 보면은 김하영 교수가 책 읽는 자세, 포즈 쑥 써놓은 게 여러 가지 포즈를 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는 장소로서 이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나무의 기운을 느끼고 땅에서 올라온 땅 기운을 느끼고 풀밭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앉아서 책을 읽는 수 있다면 참 이것도 행복이다. 그런 거고요. 이것도 공원입니다. 지금 뭐 여러 사람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책을 조금 전에도 그 젊은 사람이었죠. 이거 젊은이에요. 한 뭐 10대 후반 같은데 이것도 젊은 여성이에요. 이것도 한 10대 후반, 20대 초 이 사람도. 이것도 룩상부르 공원입니다. 이 근처에 학교가 많아가지고 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요. 이런 의자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자가 철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두색, 녹색으로 되어 있고 이동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그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공원이 여러 구역으로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뭐 젊은 남녀 간에 애정 표현하기 좋은 장소도 있고 책 읽기 좋은 장소도 있고 노인분들이나 중년분들이 모여서 수다 떨기 좋은 장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룩상부르 공원의 야외 열람실이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책 읽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10대 여학생이 책 읽는 거고요.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머니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머리가 허여면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하고 이 가치를 저하하는데 저는 이 흰머리가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흰머리가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도 야, 뭐 흰머리는 안 되는 뭐 염색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안 합니다. 이 할머니 같이 되고 싶어요. 저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참. 근데 아까 우리 편집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시바다 누구? 시바타 도요라 할머니 90몇 세에 시집을 내고 100세에도 시집을 냈다는 거. 참 뭐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쓸 수도 있다는 거. 뭐 인생이 뭐 60 환갑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90에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책과 더불어서 살 때 가능하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빨리 늙고 인생이 지루한데 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지루함을 모른다.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병원 의사인데 정형외과 의사예요. 이 친구는 하도 진짜 병원 일 바쁩니다. 병원 일.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뭐 하고 또 뭐 중간에 입원 환자가 뭐 아프다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나중에 자기가 은퇴하면 읽겠다고 마음에 드는 책 다 사요. 안 사놓으면은 나중에 살려고 하면 절판이 돼서 못 산대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마음에 드는 책은 다 사서 지금 1,500권 모아놨대요. 자기는 뭐 노후 걱정이 안 된다. 책이 너무 많아서 읽고 싶은 책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눈앞에 그냥 삼삼하다 책들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을 낸 출판사 이름이 책 읽는 귀족이에요.
귀족은 혈통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면 귀족. 자기 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삽니다. 귀족. 귀족도 서양의 경우에 귀족들의 경우는 되게 장군, 그 전쟁 영웅들이 많죠. 어떤 나라 침략할 때 무공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작, 후작, 자작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친일파들이 그 귀족이 됐죠. 이완용도 후작이라 그랬던가요? 백작,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서구에서 여러 가지를 도입했지만 귀족제도 도입해가지고 일본의 황실이라는 것도 귀족제를 만들었는데, 그건 혈통으로 되는 건데 처음엔 삽니다. 몽테뉴라고 아시죠? 여러분? 몽테뉴 수상록. 이 몽테뉴의 할아버지가 소금 장사였어요. 보르도 지방에, 포도주 많이 난 보르도 지방의 그 바닷가인데, 거기서 소금을, 그 염전에서 소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 때 큰 성을 샀어요. 보르도 옆에. 그 다음에 아들, 손자 때에 와서 라틴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가 시종들한테도 라틴어를 가르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라틴어로 인사하겠대. 그때는 다 라틴어로 썼거든요. 우리는 한자로 썼지만. 그래서 그 몽테뉴가 라틴어로 쓴 거죠. 책을. 라틴어를 읽고 고전을 읽고. 그래서 이제 3대에 걸쳐서 이 귀족이 된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세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에는 이제 혈통이라는 거에 따라서 귀족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양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라는 게 온 국민 양반되기라고 보거든요. 양반이 뭐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을 하는 거. 그게 양반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 법상으로는 누구나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랬지만은, 뭐 평민은 글을 읽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양반들만 하게 된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은 책을 읽고 벼슬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우리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반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들어와서 교육열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무슨 책을 읽느냐의 문제죠. 옛날에도 물론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그 뭐 기출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런 문제집이 있었답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했다는데, 그때는 그래도 꼭 시험 준비도 하지만은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세나 뭐 취직을 위한 공부에 이렇게 메모리해서 원래 뜻은 없어졌지만은, 아무튼 이제는 오늘날에는 귀족이 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는 아니지만은, 이번 책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더 많은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책을 읽어서 그 사회에 존경받은 사람으로 된 사람들, 아니면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책을 읽다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아랍 여성 한 사람 얘기를 제가 넣고 있어요. 그 뭐냐면,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아프리카로 치면 요 머리 쪽하고 이렇게 이마 튀어나온 부분, 이쪽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게 되면. 근데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가 그 북아프리카 식민지인데, 여기는 그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유교 못지않게 남녀 차별이 심합니다. 여성들은 뭐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여성들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고 아들은 대학 보냈어요. 그럴 경우에 여성들이 공장 노동자를 하거나 버스 안내양을 하거나 뭐 어디 점원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면 그 남동생 장남 공부시켰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했다 큰일 나지만은, 그 불과 몇십 년 아니에요. 저희 세대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제리가 그게 심해요. 알제리, 뭐 마로코, 뭐 튀니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심해요, 남녀 차별이. 그래서 프랑스가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이 이제 60년대 되면 다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할 일이 없고 가난하거나 그러니까 프랑스로 이민을 많이 왔어요. 이민을 왔어도 그 원래 살던 전통이나 풍습 문화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프랑스 기준이 아니라 자기 문화 기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와서도 딸들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책에 쓴 그 어떤 여학생, 그 소녀의 이름은 지나라는데, 지나라는 처녀인데, 이 사람이 남동생들은 학교에 가는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는 아버지가 살림해, 집에서. 그러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못 밖에서 나가서 남자 사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는 여성의 순결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상으로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채소 싸줬던 종이, 광고지 전단 받은 거, 그런 걸 중학생 나왔으니 읽잖아요. 그런 걸 자세하게 읽기 시작해. 읽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동생들이 학교에 쓰는 교과서 이런 것도 읽게 되고, 그래서 점차 책을 읽게 되고, 동생 중에 하나가 그 문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또 문학책 집에 있는 거 동생 보는 거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자기의 풍부한 정신세계를 갖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울증도 치료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세계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얘기.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얘기고요. 17세기에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 책에 안 나오고 다음 책에 나올 예정인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양치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 별이라는 그 단편 소설 있죠. 알폰소 오데가 쓴 거. 거기에 양치기가 나오죠. 그 양치기가 봄 되면은 그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추워지면 이제 풀이 없어지고 그러면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게 뭐야, 계절 노동자죠, 말하자면 양치기라는 게. 근데 양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다른 양치기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있게 됐어요, 산에. 근데 이 다른 친구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글씨가 조금 있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솝우화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림만 봐도 대충 이야기를 알겠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양치기한테 글씨 있는 법을 띄엄띄엄 배워가지고, 그 이야기가 그림만 갖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자세히 알고 싶다 해가지고 글을 배워가지고 그 이솝우화를 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자꾸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친구가.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성당의 사제들이 말하자면 그 마을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야, 너 사제한테 가서 좀 배우라. 그래서 사제한테를 찾아가서 글씨를 또 배워가지고, 그림 등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도서관장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양치기 소년에서 도서관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독서하는 귀족, 독서를 통해서 혈통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귀족이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자기 집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상, 중, 하층 3개의 계층으로 나눴을 때,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해서 고시하거나 뭐 인류대학 가거나 어디서 취직하거나 해서 하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 하나고,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다른 하나는 학교 안 다니고라도 정주영 뭐 이런 사람 같이 자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거, 2가지죠. 그게 60년대, 70년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2가지 다 어렵게 됐죠.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해서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서 한다는 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시험 준비하느라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독서는 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신을 영양분이 되는 양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책을 읽어서 정신의 귀족이 되는 거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서점에서 있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칠레의 서재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파리에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저기 있네요. 여기 문학동네에서 나온 프로방스에서 완전한 얘기도 있고, 파리에 관한 2권의 책도 있네요. 저기 뭐 사색하는 거 뭐 이렇게 있고, 책 이렇게 있습니다. 저 파리에서는 책을 많이 안 갖고 살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2박 2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책을 사지 말자. 처음에 한 권도 없다가 그래도 그렇지 자꾸 한 권, 2권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서점 얘기였는데, 그 서점 안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책 나왔나 보고 있는데, 서점 바깥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진열되어 있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불이 번쩍 났네요. 무슨 책을 봤는지. 그리고 바깥에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죠. 이 남자도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50대 말 정도 된 것 같은데, 책을 본다는 얘기죠. 저 나이에도 많이 봅니다. 제 책에 중년 남자들이 책 보는 그 장면을 여러 개 찍었습니다. 제 비슷한 동료의식을 느껴가지고. 여기는 그 파리에 있는 정신병원의 정원입니다. 누구 개인 정원이 아니에요. 정신병원의 정원인데, 여기에 후코도 입원했었고 알투세르도 입원했었고, 프랑스의 유명한 지식인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있던 분들은 다 여기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입원은 안 했습니다만 자주 갔습니다. 여기 분위기를 알려고. 어떻게
그래서 근대적인 정신병원이 여기서 있었던 그런 생따안느 병원이라는 데인데 일요일 날 여기를 산책하는데 정원이기 때문에 다 산책을 이렇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남자가 저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네요. 정원에서 책 읽히고. 이것도 공원에 할아버지 한 분인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왁자지껄하게 세공 놀이를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이상하죠. 취미도 왜 조용한 데 가서 안 있고 저기다 두 개 의자 이동시켜 놓고 앞에다 발 걸치고 앉아서 사람이 좀 있어야지 책이 잘 읽히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조용한 데보다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젊은 여성이 어디 이제 걸어 다니다가 물병도 있네요. 가방 안에. 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네요. 들고 있는 책은 문고본입니다. 책이 조그맣죠. 우리나라하고 달리 뭐 4,000부인가 5,000부 이상 팔리면은 출판협회에서 지원해서 문고본으로 나와서 싸게 나옵니다. 한 뭐 10,000원 미만에 다 살 수 있어요. 웬만한 책. 우리나라 돈으로도.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싸죠. 그럼 문고본 책을 읽고 있네요. 요건 저 같은 중년 남자가 그 공원의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마실 거 다 시켜놓고 다 마셨어요. 제가 찍은 것마다 다 마셨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됐다는 거죠. 독서한 시간이. 시켜놓은 음료수 다 마시고 앉아서도 계속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저 같은 중년 남자인데 지하철입니다. 파리 지하철. 지하철이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그 시설이 안 좋습니다. 좁고요, 폭이.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이렇게 고리가 돼 있는데 저 위에 저걸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수동식입니다. 문 안 열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파리 가서 서울 지하철 같이 저절로 열리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음 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렇게 탁 올려야지 되고요. 거기 바로 이 문 옆에는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의자입니다. 간이 의자예요. 사람 많을 때는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장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장소에 내리기 바로 문만 열고 나갈 수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꽤 뭐 직장인 같은데 여기다 와이셔츠 카우스보탄도 하고 그랬는데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중년 남자. 이런 모습 참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까? 참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들. 이거는 버스 정거장 앞에서 이제 지금 사가지 나온 책을 집에 가기 전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네요. 여기는 젊은 여성이네요. 그 앞에 르샹뽀라고 CHAMPO 르샹뽀라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영화하는 옛날 영화하는 그런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했던 거 뭐 유명한 감독 영화 뭐 프랑스와 트리포 그 사람이 뭐 누벨바그 영화 뭐 대표하는 감독이라는데 그 사람 영화 한 20편 정도 되는 거 매일 하나씩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매일 가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 시대도 알고 감독도 알고 영화사도 알게 되고 영화의 맛을 느끼게 되죠. 여기는 어느 카톨릭 서점에 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책 위에다 뭐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여보 우리 장사하는데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여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가라는 소리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뭐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좀 하는 게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가 막 따집니다. 그 따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제가 저희 동네 살 때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막 경찰이랑 막 어떤 그 주민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뭐 약간 뭐 그 주차 문제 그런 걸로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경찰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경찰의 권위가 없어요. 주민들이 자기네 주민들 편들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공권력이라는 게 주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서점인데 이 서점에서 콜레트라는 서점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저자 초청, 그 독자와의 대화가 많이 열립니다. 여기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앉아가지고 독자와의 대담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풀밭 위에 있던 그 책 저자가 여기 와서 그 독자와의 그 대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그때 찍은 건데요. 그때 이제 좀 시작하기 전에 가니까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점이 책만 사는 데가 아니라 책을 보는 장소라는 거고. 바로 맞은편에 카페입니다. 항상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테라스 카페 안에 이렇게 차양이 이렇게, 초록색 차양이 이렇게 쳐 있죠. 이거는 아까 그 63번 버스 정거장 앞에 있던 꽁빤이라는 서점.
꽁빤이라고 저기 써 있네요. 저기 유리창 위쪽에 꽁빤이, COM 빼야지의 꽁빤이 이렇게 써 있죠. 여기는 지금 인문학 책입니다. 인문학 책이 있는 코너인데 이분이 이제 뭐 여기 서가지고 이제 르몽드 신문을 한 장 들고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 한 장 들고 아마 68년 여성운동 세대 같아요. 늠름하잖아요. 여성이 뭐 이렇게 비굴한 게 없이 늠름하게 남성 못지않게 지적인 어떤 그 수준도 있고 뭐 사회적인 의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어디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런 분이 여기 앞에 서점 새로 나온 책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서점의 유리창 진열대입니다. 여기에 나온 책은 전부 똑같은 동일 주제, 풍경에 관한 책, 뭐 풍경에 관해서 뭐 자연과학자가 쓴 책, 사회과학자가 쓴 책, 역사학자가 쓴 책,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체가 풍경이죠. 참 아름답게 해놨어요. 색깔도 어울리고. 근데 유리창이기 때문에 저 뒤에 그 아파트 모습이 반사돼 있죠. 저게 18세기 1860년대에 프랑스 파리에 정형화된 오스만식 아파트라는 거죠. 오스만이 프랑스 파리를 현대적인 도시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7층으로 하고 맨 중간층에 이제 이렇게 쇠로 베란다를 만들어서 창살을 하게 해놨죠. 저기 창살의 모습, 창살은 다 같지만 창살의 디자인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특별한 거죠. 그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책을 읽는 장소, 도서관이죠. 책을 빌리는 데만이 아니라 책을 이제 보는 장소가 되죠. 책이, 도서관이. 서점이 책을 사는 데일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장소이듯이 도서관이야말로 책을 빌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책을 읽는 장소가 되는데요. 파리에 그 시립 도서관이 64개 있다 그러거든요. 파리는 서울의 크기를 6분의 1입니다. 인구는 한 200만 되고요. 20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4개 있다 그러는데 지역 도서관입니다. 이게 동네에 있는 도서관, 동네 도서관이에요. 동네 도서관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건축가가 멋있게 지었죠. 저 안에 들어가면은 어린이 코너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정원이 있어요. 정원에 이렇게 테라스에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큰 공원이 있어서 옛날에 그 시트로엥이라는 큰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 공장이 이전하면서 저 공장 부지를 공원화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큰 공원이 앞에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카페가 또 있죠. 서점 옆에만 카페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옆에도 또 카페가 이렇게 있네요. 책 읽다가 지루하면 나와서 한 잔 마시고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쉬어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카페 숫자는 서울의 카페 숫자는 서울 파리보다 많을 겁니다. 참 많이 생겼어요. 왜냐? 공원이라든지 뭐 어디 조용하게 들어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실내에 카페 공간이 진짜 많이 생기는 게 사적으로 조용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그 고급 카페들이 많이 생겼죠. 디자인을 갖춘 의자도 편하고 이런 것들. 근데 파리보다 아마 서울의 파리 그 인구 대비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편집자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 책 만드는 편집자가 서울에 와서 보고 놀란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에 왜 이렇게 카페가 많냐 그랬다고 질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 공적인 공간들이. 그래서 카페로 들어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야외 카페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런 도서관 등등 공공 서비스가 많이 돼 있죠. 공공 서비스 공간이. 끝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장소들이 가지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있다는 거죠. 어디 뭐 따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앞에 맨 이 책 앞에 그 독자 권리 장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한 거는 책은 읽어도 읽을 권리가 있지만 안 읽을 권리도 있다. 그거 하나고 읽지 않을 사람한테 억지로 읽으라 그러면 안 된다. 책 안 읽어도 뭐 직접 경험을 하고 어디 가서 뭐 여행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또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자유도 있지만 안 읽을 자유도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언제라도 어디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인데 책 읽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읽을 필요 없다. 앞뒤로 읽어도 되고 겉표지만 읽어도 되고 뭐 이렇게 물수제비 물에다가 돌 넣어지면 물이 착착착 이렇게 돌이 가는데 물수제비 뜬다 그러죠. 수제비는 이렇게 밀가루 띄는 건데 물수제비 뜬다고 그러는데 책을 그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리고 그다음에 300페이지 같으면 중간에 150쪽만 150에서 170까지만 읽어도 되는 거고
뭐 목차만 읽어도 되고 말이죠. 그때그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한 번 그렇게 읽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읽어도 되고, 두 번, 세 번 읽어도 되는 책, 좋은 책 같으면 10번 읽는 책도 있죠. 작가들이나 유명한 그 학자들의 경우에 뭐 5년, 10년마다 이렇게 재독, 3독, 5독, 10독 인생에 걸쳐 여러 번 읽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 책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읽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는 그 시간과 장소만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어야 될 것이냐. 그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블로거들도 있고, 파워블로거라고 또 뭐 잘 쓰는 사람들은 파워블로거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제 책도 뭐 어떤 사람 지난번에 어디 다른 도서관에서 강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파워블로거 그 로자 이현우가 쓴 거기 제 책이 서평에 있대요. 그거 보고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블로거 확실히 파워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의 그 서평란들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신문의 서평란이라는 게 그 신문의 얼굴이기 때문에 신문 아무 책이라 하면 자기 신문에 위신이 깎이기 때문에 좋은 책 골라서 하려고 했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출판사들의 로비 경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관련이 돼서 뭐 좋은 책이 안 실리는 경우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덜 좋은 책이 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신문의 서평 그다음에 뭐 잡지나 일간지나 잡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데 서평이 있고요. 서평 전문 잡지들도 있죠. 그런 잡지들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책이 뭔가 이제 골라서 읽게 되죠. 그렇지만 진짜 더 좋은 거는 독서 서클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책을 좋아하면은 자기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많으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똑같은 책을 읽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다음번에 읽을 책을 하나씩 선정해 갖고 와 가지고 나 이 책을 좋아한다. 왜 읽어야 되냐. 그럼 몇 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책도 있으면 그 책은 또 다음에 읽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책을 읽고 그걸 의견을 나누는 거. 그게 참 독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프랑스 문화로 말하자면 살롱 문화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살롱 그러면 룸사롱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뭐 쫙 카페트 깔려 있고 뭐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사람도 나와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프랑스에서 살롱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장소죠. 근데 거기도 마담이 있었어요. 마담이 이렇게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초청해가지고, 사회를 보면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혼자나 두 사람 있을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함으로써 더 좋은 정신의 고향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 살롱이라는 건데, 그 살롱 문화가 지금은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는 무슨 문학 카페, 철학 카페, 뭐 과학 카페, 뭐 이렇게 카페에서 몇몇 사람들, 아까 독서 서클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붙여요. 뭐 크게 붙이지도 않고 카페 그 들어간 입구에다 종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여기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이런 주제로 이런 책을 가지고 함께 토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고 뭐 거기는 막 서로 다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막 발언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얘기할 뿐 하면 항상 없어가지고 시켜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입이 마려워요. 그냥 하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 어디 사람들 모일 때 진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좀 하는 편이고 한국 사람은 그 중간인데 프랑스에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몰라서 그러고 제가 바보 같아서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에 친구 사귈 때 재밌는 이야기, 똑똑한 이야기, 남이 안 하는 독창적인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걸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성 좋아도 바보 같은 놈은 친구를 못 사귄다. 그러고 하지 말고 좀 인간성이 덜 좋더라도 똑똑한 말 잘하는 놈, 말 잘하는 놈, 그런 놈을 사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 불어도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유학생 시절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02년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는 제가 그래도 뭐 좀 아는 것도 불란서에서보다 많이 알고 일단 파리를 다 걸어봤다는 거. 파리에 뭐가 있고 길이 어디에 있고 뭐 너무 잘하니까 불란서 애들도 나중에 파리 애들도
파리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네가 더 잘 알잖아. 저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뭐에 대해서든지 간에 아무튼 누가 얘기하면 거기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냥 남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걸 잘하는데 불나는 세대는 거기에 하면 그런데 이러지도 않냐 저러지도 않냐 이렇게 딴 얘기를 툭툭툭 하면서 뭔가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 컨버세이션, 콩베르사숑이라고 그러는데 대화의 문화죠. 말하자면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살롱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철학 카페다, 문학 카페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다. 인터넷 안에 그 뭐라 그래요?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소 뭐라 그러죠? 인터넷 카페. 뭐 거기에서 이제 막 얘기 나누고 하는데 어느 카페는 그 뭐 제한돼 가지고서 못 들어가는 카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 재밌는 토론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다 그래요. 무슨 어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여성만 들어가는 그 인터넷 카페에 있다는데 거기서 무슨 정치 얘기도 한다 그래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저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무튼 거기서 욕설이라든지 뭐 감정 표현이라든지 주로 이런 게 많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 카페가 거기서도 이런 이렇게 프랑스에서의 철학 카페나 문학 카페처럼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책을 주제로 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은 책을 바탕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감정 표현하지 말고 읽은 책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책을 저는 옹호합니다. 이 인터넷상의 화면상에 나오는 글들을 제가 못 믿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언제 고쳐도 표시가 안 나오고 책은 잘못 나온 건 잘못 나오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책에 대한 그 헌사 그걸 제가 최근에 시인이 얘기하는 걸 한번 봤는데 김광규라는 시인이 있어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뭐 그런 시집을 여러 권 냈는데 그냥 일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그냥 쉽게 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는 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가 있어요. 그 얘기를 갖고 자기가 하는 거 이분이 하는데 이 전자책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없다 이거죠. 옛날에 옛사랑이 있다. 그럼 옛사랑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책에는 시간이 가면 희미하게 되고 나중에 그림자까지 생긴다. 종이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책은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변하잖아요. 책도 누렇게 되고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종이 근 것도 이렇게 바래기도 하고 불펜으로 거는 색깔이 바래기도 하고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책에는 그냥 옛사랑만 있는데 종이책에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까지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전자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북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종이책도 같이 읽으면 좋다는 거죠. 종이책은 항상 프랑스 사람들 그 종이책을요 침대에서 상당히 많이 읽어요. 사실 침대 옆에 항상 그 책이 있어요. 가보면 친구 집에 가보면 왜냐 침대에 누워가지고 컴퓨터 갖고 이렇게 하거나 뭐 스마트폰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종이로 만든 나무에서 나온 자연에서 나온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5분 10분 이렇게 보다가 옆에다 놓고 자는 거 정신 건강에 참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시간과 장소인데 밤에 침대에서 5분 내지 10분 읽다가 자는 책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저기 아무 데나 읽어도 좋습니다. 5분 정도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을 이제 책 읽는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고 봅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책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아직도 시간 더 있죠?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그 책 읽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 책 읽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책 읽는 사람의 풍경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책 읽는 사람이 내 모습을 제가 이제 그려보겠다고 한 건데 아까 사진으로도 그리고 이제 글로도 이제 그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볼게요. 그거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화면으로 본 장면들입니다. 어디서 봤냐면 프랑스 파리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리슐리에 도서관이라고. 거기에서 푸코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뭐 감시와 처벌 자료들 17세기, 18세기 자료들 거기서 찾아가지고 하고
말터 베냐민이 거기서 파리에 대한 연구를 자료를 썼고, 시몬드 보바르가 제2의 성의 자료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집필을 했고, 뭐 이런 데예요. 뉴욕으로 치면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거기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거든요. 거기서 공공도서관에서. 우리는 그냥 공공도서관이 되게 수험생들한테 자리 대여해 주는 기능으로 많이 쓰는데,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국립도서관이라 그러면 연구자들이 많이 가는 그 열람실이 있어요. 그 열람실에서 저기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트의 수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옵니다. 그 파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갔더니 초록색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용히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책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 어디 뒤에 이렇게 광고문에 썼는데,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왜 저렇게 아름다운데 책을 안 읽을 땐 그렇지 않단 말인가, 뭐 이런 걸 이렇게가 써놓은 걸 우리 편집자가 좋은 글이라고 뒤에 어디다 이렇게 인용해 놓은 거 제가 봤는데, 그런 데입니다. 거기가 1870년대에 쇠가 건축 자재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벽돌로 싸서 짓던 데서 쇠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높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쇠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도서관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높거든요. 건물 이렇게 높이가. 그래야지 이렇게 보통 공간하고는 다르게, 아, 내가 다른 데 들어왔구나 하고, 이게 좀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렇게 좀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공간이. 거기에서 열람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 300석 정도 있는데, 300석 다는 아니고 한 100개 이렇게 정도의 이렇게 화면 큰 걸 이렇게 화면을 여기 갖다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열람실이 폐쇄가 돼서 다른 걸로 이제 바뀌게 된답니다. 그 국립중앙도서관이 너무 오래돼서 작아서 파리 13구 센강변에다 크게 해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이게 기역자, 니은자 모형으로 해서 책을 이렇게 펼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이렇게 큰 고층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글도 다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무슨 그 병인양육 때 가져간 의궤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보관하고 있던 그런 도서관입니다. 근데 그 이제 열람실이 폐쇄가 되고 다른 기능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바뀌는 걸 기념해서 거기에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사람들, 책 빌려본 사람들 뭐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도서관장이 프랑스 최고의 예술가이면서 전시 기획자인 알랭 플레셔라는 사람한테, 야, 여기다 한번 그런 기분으로 한번 특별전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기획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0개의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이 뭐냐면은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거기는 화면이니까 화면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서 이렇게 열면은 사람 목소리가 막 나와요. 뭐냐 그랬더니 다 책을 읽고 있어요. 낭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가지 다른 장소에서 100가지 다른 책, 자기가 정한 책이에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걸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백인 백색이에요, 또. 아까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중년 남자, 여성, 어린아이까지 나오고, 외국 사람도 나오고, 한국 여성도 한 명 나오고, 각인각색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파리도 나오지만 외국도 좀 나와요. 뭐 캐나다도 나오고, 뭐 이태리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던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몇 개를 써놨어요. 책인 시공 맨 뒷장에 나옵니다. 책이 사라진 도서관이라고. 맨 앞에는 독자 권리 정전이 나오고 특별하다 그래서, 맨 뒤에는 책 읽는 사람들의 풍경화. 인물하면서 풍경화가 되죠. 인물하면서 풍경화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본 전시 얘기를 써놨는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장면들 몇 가지. 처음에는 첫 장면은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책이 지금 없고 그냥 지금 제가 나오는 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파리에 가면 지하철 있죠. 지하철 입구 보게 되면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들어간 입구 장식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빨간 이렇게 눈 같은 거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때 아흐 누보라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명했던 그 미술 사조인데, 그런 형식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마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빨간 눈으로처럼 돼 있어요. 그 지하철 입구에 옆에 또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벤치. 아까처럼 이렇게 공원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그 개인용 그 철제 의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벤치도 있어요. 근데 벤치가
우리는 한쪽만 앉게 돼 있는데 프랑스 파리에는 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앉는 또 벤치도 있어요. 그런 벤치. 여름이에요. 아까 여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에 다 바캉스 가고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막 같아요. 조용해요. 파리에 칠대학이라는 데 있는데 센강변에 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여성운동가이면서 방송인인 러그 아들레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거기 또 앉아서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읽는 책은 한나 아렌트가 쓴 무슨 정치 사상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참, 그래서 그때 맨날 거길 그냥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 비디오 화면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아, 그 여자가 있던 그 풍경이 그냥 떠올라요. 거기 그 장소만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외국인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은 건 뭐냐면 그 책 읽는 거 한 번 들어서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들었다가 뚜껑 다시 닫았다 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면 또 딴 사람이 딴 책 읽고 있어요. 한쪽 가니까 프랑스에서 예술가들 지원책으로 어떤 게 있냐면 파리 이전에는 로마가 유럽 문화의 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곡가, 건축가, 작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화가 이런 사람들을 로마에 가서 1년, 2년 이렇게 해줘요. 정부에서 뽑아가지고.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 큰 저택을 갖다 하나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가서 있게 해줘요. 거기가 빌라 메디치라는 데가 있어요. 로마에.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예술가가 가서 머무는 숙소예요. 거기에 가서 찍은 거예요. 거기 어떤 젊은 작가가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름이에요 또. 이렇게 문을 열어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파트에서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우윳빛 유리로 돼 있는 거, 바깥에는 투명이고 그다음에 우윳빛 유리로 돼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데 있나요? 오래된 아파트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싫어요. 프랑스에는 우윳빛 유리가 없어요. 다 투명하고 그 대신 망사 같은 거 조금 달린 그 하얀 커튼을 달아놓죠. 근데 여기 빌라 메디치에 유리창이 열려 있는데 유리창이 되게 우리는 이렇게 깁니다. 긴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되지. 열면은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통풍이 빨리 되죠. 거기에 이제 그 얇은 흰색 그 커튼을 달아놔서 바람이 분위기 좀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있고 앞에 이제 그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악보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검은 게 윤기가 번들번들한 크고 검은 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양탄자를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옆에 소파 같은 데 남자가 앉아가지고 소리내서 이렇게 저음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싹 보고 있으면 얘 지금 어디 와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강가에 풀밭에 앉아가지고 강가에 또 풀밭이 또 있어요. 캐나다 어디에 무슨 강가랜데 그런 데 앉아서 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건물인데 뒤에 파리의 묘미는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층에 살게 되면은 창문을 열면 저 옆집에 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벽이 이렇게 담장에 덩굴이 올라가서 덮여 있는 것도 있고 벽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끼가 끼어 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가지고 다른 집의 벽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붕 층수가 좀 다르면 그다음에 파리 우리는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정남향으로 판상형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합니다만은 파리의 아파트는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정원이에요. 중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내려다보이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옆집의 모습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파리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어서 그 강의실에서 앉아 있으면 창문 이쪽이 다 창문인데 저쪽 집의 벽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선생님 얼굴 안 보고 그거 바라보고 있을 때 많아요. 참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언제 때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벽 안에 벽돌 그 담쟁이 덩굴 붙어 있고 하늘도 이렇게 보이고 구름도 가고 그래서 그 파리에 가게 되면은 길거리만 다니지 말고 아는 사람 꼭 찾아가지고 어떤 높은 집에 올라가서 옆집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 살아가는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개 되는 거를 한 번에 다 못 보잖아요. 대부분 누가 전시회 한 번 가지 여러 번 갑니까? 제가 5번을 갔어요. 5번을 가서 100개 다 봤어요, 내가. 근데 그 비디오 100개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 전시회여가지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열람실 가장자리 또 지금도 책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가장자리 이렇게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창이 이렇게 유리창 달린 전시 유리 진열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고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유명한 작가들이 손으로 쓴 원고들이 그냥 있어요. 보기를 들어서 뭐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서 원고. 그 원고 퇴고 많이 하는데 작가들은 퇴고할 때 프루스트가 쓴 방법은 마을풍선이라고 그러죠. 만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와가고 하는 거 마을풍선. 그걸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프루스트가 퇴고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첨가하는 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진짜 보니까 프루스트가 쓴 원고에 말풍선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원고가 있어요. 또 플로베르가 쓴 마담 보바리 원고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원고도 생텍쥐베르가 쓴 뭐 인간의 돼지 그 원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시 기획자인 그 관장의 얘기는 도서관은 단지 책을 빌려보는 데가 아니다. 도서관은 책을 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도 쓰라 이거죠. 참 그런 게 참 우리보다 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독서 문화라는 게 그런 것도 있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빈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5번 가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려고 제가 한 2번, 3번 가면서 제가 이걸 한번 내가 꼭 글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쉽겠지만은 그거는 감동이 안 올 거고 글로 써가지고 한번 내가 이걸 자세하게 한번 묘사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학자이면서 작가라고 그러는데 사회학자들은 되게 개념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수상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작가들은 구체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생활에서 나오는 거. 작가 훈련을 내가 하기 위해서도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나한테 감명을 준 이 전시회의 곳곳 구석구석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묘사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앞에 얘기했던 그 카페 얘기 나오는데 카페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 카페가 아까 생스위피스 광장 카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조르주 페렉이라는 작가가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물들, 뭐 W, 뭐 등등 조르주 페렉의 책이 여러 권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 조르주 페렉이 이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카페를 많이 다녔는데 이 카페에 앉아가지고서 어느 날 70년대 초 정도 되는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거 평상시에는 지나다니지만 우리가 안 보고 지나다니는 것들 그냥 스쳐 지나다니는 것들 내가 한번 자세하게 묘사해 보겠다 해서 파리의 한 장소를 자세하게 묘사함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여기 떨어져 있는 무슨 저 담배꽁초 뭐 비둘기 날아가는 거 뭐 그때 70년대 초에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가지고 뭐 돌아다니는 얘기 뭐 분수대에 물 떨어지는 거 뭐 친구가 지나가는 얘기 뭐 자세하게 썼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까 그 도서관에서 그 책이 사라진 도서관 그 전시회를 한번 나도 자세하게 가능한 한 번 묘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5번을 가면서 쓰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벽에 붙어 있는 글귀들을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책과 독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 대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제 책에 나온 거고 각각의 장이 시작할 때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인용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 도서관에 그 벽에 붙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책과 독서에 관한 거. 그래서 그런 책과 독서에 관한 그 아주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장들이 벽에 군데군데 우리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듯이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숨어놓지 뭐 이 사람은 뭐 앨범도 나오고 저 사람은 사탕도 나오고 뭐 노트도 나오고 그러듯이 이렇게 찾아다니면 여기 똑 나오고 여기 똑 나오고 이렇게 글씨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좀 어둠컴컴하고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렇게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언제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는 시간이 다르니까 시작할 때 꼭 들어가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 시작하는 순간이 딱 되니까 푸른 빛이 이렇게 팍 비치면서 이렇게 상스러운 빛이 비치면서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음향 효과, 뭐 태고적 글씨가 처음 생길 때 아니면 인간이 처음 생길 때 아니면 지구가 처음 생길 때 그때 같은 아주 먼 태고적을 연상시키는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좀 신비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가 시작돼요.
점점 이제 좀 환해지면서 보면 이제 100개의 화면이 앞에 있고 옆 가장자리에 그 원고들이 이렇게 있고 벽에 이렇게 경구들이 써 있고 그래서 한 조금 지나니까 한 15분쯤 지나니까 저쪽 여기가 입구면은 저쪽 안에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옆에는 이렇게 석상으로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2명이 이렇게 석상에 이렇게 돼 있고 아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또 화면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더니 큰 화면이 나와요. 그러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모차르트 오페라에 뭐 돈조바니까 거기에서 뭐 카탈로그 뭐 송인가 뭔가가 막 나오면서 책이 막 펼쳐지는 거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더니 한 5분쯤 하더니 도를 꺼지고 다시 이제 환해지면서 100개의 화면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한 15분 지나니까 또 큰 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뭐 창고가 나오는데 책이 많은 창고인데 쥐들이 막 다니면서 책을 이렇게 갉아먹는 거 뭐 그런 게 또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다음 15분 뒤에는 어떤 서재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글씨 쓰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유리판 같은 데다가 꿀로 네 이름을 한번 써봐. 그래서 뭐 볼이라는 빵집도 있습니다. 바울을 볼이라고 그러죠. 바울 성서 PAUL 볼 쓰고 볼 발음시킨 다음에 그거를 먹으라 그래요. 혀를 이렇게 핥아 먹어.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책임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는 볼이다. 그 이름이 네가 너한테 들어갔다. 너는 평생 볼로 살아야 된다. 볼답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글자와 책에 대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큰 화면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것도 이제 그게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마지막 장면 그 큰 화면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 하면 41.5도인가 그런 거지. 파렌하이트 41.5도라는 거 있죠. 화씨 41.5도가 책이 불타는 온도랍니다.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쓴 건데 영화화 됐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사람이 프랑스와 트리프라고 프랑스의 누벨 바그 그런 영화를 주도했던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그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영화의 줄거리는 이거예요. 금서얘기예요. 어떤 가상의 나라의 얘기인데 책이 사람들의 정신을 썩게 하고 반항심을 일으켜주고 체제의 안정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책은 금지다. 책 읽는 사람은 잡아가고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누가 책 가지고 있다 연락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책을 찾아가지고 확 불태우고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가가지고 뭐 요새 귀농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산속 마을을 갖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읽고 사는 건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책 제목이에요. 넌 맥베스, 너는 식인시공, 뭐 너는 광장, 너는 뭐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책 제목으로 이름이 돼 있어. 너는 뭐 군주론, 너는 뭐 포에티카 뭐 다 있어가지고 그 책이 언제 발각이 돼서 한 권 남은 걸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책이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 책이 없어지더라도 그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할아버지가 거의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다음 어린아이한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책을 아이가 막 이렇게 읽어요. 눈이 막 쏟아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불태우는 장면 이 장면 전에 불태우는 장면 책들을 막 어느 집에 신고가 들어와서 불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 책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거기에 한글로 된 책이 하나 나온다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목이 한글로 돼 있어요. 야, 그 사람이 한글이 참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중국 글씨도 아니고 일본 글씨도 아니고. 프랑스와 트리포가 왜 그 영화 장면에 한국 책을 넣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밝혀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눈이 이제 막 내리는데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조그만 아이한테 그 책을 암송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은 눈이 막 나오는데 각자 자기가 든 책을 암송을 외우기로 한 책을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외우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눈이 막 또 이리로 왔다 갔다 하고 동양 사람, 뭐 흑인, 뭐 백인, 뭐 여자, 남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눈이 막 내리는데 책을 막 읽고 각자 자기가 맡은 책을 읽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끝나요. 참 이거야말로 책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진짜 그 눈물 날 정도예요. 눈이 막 내리는데 책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없어지더라도 머릿속에라는 간직하겠다고 외우려고 하는 그 장면들. 참 엄청난 그 장면들을 그 영화로 찍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도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림 보게 되면 풍경화를 많이 그렸지만 그 풍경화 전에 우리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지만 서양에서는 인물화 전통이 더 많아요. 피카소도 보면 다 사람 그렸지 풍경 별로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말하자면. 조각도 다 사람 인체를 했고, 우리 동양에는 산 그리고 뭐 물 그리고 산수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인물을 많이 그리는데 인물 가운데 초성화를 많이 그리거든요. 왜냐? 사진이 발달되기 전에는 귀족들이 자기들의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다 초성화를 그려가지고 성 들어간 입구에다가 그 초성화 회랑이라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초성화에 책 읽는 사람의 초성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책을 읽고 있는 그 그림들,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책을 초성화라는 거는 겉모습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겉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외면을 통해서 내면을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에는 그 내면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책 읽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화란의 그 화가들이 특히 책 읽는 장면 많이 그렸고요. 프랑스 애들 유명한 거는 교과서나 르노와르가 그리는 책 읽는 소녀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책 읽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해져요. 서울에서는 지하철에 타도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지만 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있다. 그럼 제목을 뭔가 이렇게 막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보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제가 도쿄에 가보니까 일본에 아직 책을 읽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거기도 이와나미 문건이 뭐해서 문고본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를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책 보는 걸 싫으니까 그 이와나미 문고 싸주는 종이로 많이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 제가 가보니까 가죽 케이스로 해가지고 문고판에 딱 맞아가지고 거기다 딱 끼면은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커버가 끼워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책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런 책 넣어갖고 다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넣어갖고 다니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긴 책 넣어갖고 다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두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책 읽는 사람을 이렇게 영화에서 찍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 고다르라고 또 프랑스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한국어로 말하면은 그 누구죠? 강원도의 힘? 홍상수 같은 감독이에요. 재밌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책을 꽤 많이 읽어요. 홍상수 영화에도 항상 책이 등장하는데 오키의 영화인가? 거기에 보면 문성근이 나와가지고 영화계가 돈이 뭐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작품 영화를 못하고 상업용 영화만 찍게 된다 우리가. 원래 작가 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 그만두고 책으로 돌아가야 돼. 막 이런 얘기도 대사로 나와요. 제가 이 책 책 인식 어디다 써놨는데. 그리고 어디 또 뭐죠? 어디 기차가 나오는데 기차에 홍상수 영화 얘기입니다. 기차에 어떤 여자가 앞에 앉아 있고 강원도 힘 아니고 어디 그 절에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 있죠? 절 나오고 그러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단가? 아니면 무슨 영화예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젊은 남자가 타가지고 그 책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참 재미있는 얘기 소짓거리가 되는데 홍상수도 그렇게 책을 영화에다 쓰는데 장르 꼬다르는 책 읽는 장면을 많이 찍어요. 책 읽는 장면을 뭐 카페에서도 찍고 뭐 집에서 침대에서 읽는 거 찍고 하는데 이 감독 얘기는 자기는 배드신보다 책 읽는 장면 찍는 게 훨씬 더 열정적이고 더 재밌고 더 강렬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장면들 참 그 내면의 그 어떤 정신의 흐름 같은 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몰두하고 있는 순간이죠. 책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잘 모르는데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제가 찍는 사람 몰라요. 다 책이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제가 찍은지 잘 몰라요. 근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아름다운 건데, 뭐 그냥 느슨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 긴장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막 뭐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 풍경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우리나라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현종 시인. 저 학교 다닐 때 뭐 저 옆에 거라서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책 낸 적이 있어서 거기 모임에 갔더니 정현종 선생님이 왔어요. 나무를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풍경에 관한 걸 하나 쓴 게 있죠. 사람이 풍경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참 그 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명기는 안 했어요. 책 읽는 사람이 풍경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아닌데, 거기다 책 읽는을 넣으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책하고. 그래서 제 책, 그 책인 시공 맨 마지막에 책이 사라진 도서관, 거기에다 그 맨 마지막에 끝나는 데다가 그 시를 제가 전문을 다 하면은 무슨 저작료를 내야 된대. 그래서 중간에 아쉽게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뭐 책 읽는 사람이 풍경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그 시를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카페 같은 데서 앉아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야기에 팔려가지고 제가 바라보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얘기를 조금 들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재미있고 막 얘기가 잘 되는 경우. 프랑스에서 카페는 혼자 조용히 사무 보거나 뭐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둘이 막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풍경으로 표현하는 건데. 다른 하나는 혼자 조용히 책 보는 장면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풍경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가 두 가지인데, 서로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활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 다른 하나는 조용히 책 읽고 있는 장면. 그게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아까 책 읽는 귀족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귀족. 그게 책 읽는 귀족이라는 거죠, 저는. 그 귀족이라는 거는 무슨 뭐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귀족이죠. 뭐 세상의 그 유행, 뭐 물질적인 흐름, 뭐 세파,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의 높이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읽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품위와 격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을 이거 쓰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뭐 추천하는 사람이 뭐 쓰면 좋겠다 해서 문학동네 그 김영하 작가가 있는데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써서 나왔잖아요. 지금 책이 점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나 마찬가지로 이 뭐라 그랬죠? 비애와 뭐에 차서 읽었다? 향수와 비애에 차서 이 책을 읽었다. 그렇게 김영하 씨가 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참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재밌게 지낸 사람들이 참 귀족이 못 되고 양반이 못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걸 아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아무나 안 돼요. 어느 정도 그 훈련이 습득이 돼야 되는데, 옛날 그 신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선비한테 나타나서 이거는 나만 아는 즐거움인데 네가 어찌 이 즐거움을 알고 너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느냐. 그랬다고 그러는데, 진짜 좋은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풍경이 된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좋은 향기를 주는 거죠. 그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퍼져가서 그 사람도 또 책을 읽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풍경이 되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게 말하자면 책인 시공이라는 제 책이 꿈꾸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얘기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책을 좋아서 불과한 1000여 권 읽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책이 읽기 싫었던 순간은 없나요? 책이 읽기 싫었던 순간? 잘 안 나오는데요. 뭐 아플 때는 못 읽죠. 아플 때.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뭐 읽기 싫은 순간이 없어요. 습관처럼 읽게 돼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안중근 의사, 이분이 책을 안 읽으면, 사흘 안 읽으면은 혀에서 뭐가 난다 그러죠? 가시가 돋는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아마 소리내서 읽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묵독을 하더라도 소리내서 읽으면 막 혀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모택동도 죽기 전까지 책을 읽다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도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그 저격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하러 가기 전까지 책을 읽다가 야 이제 가서 이제 너 처형대로 가자. 그랬더니 간수한테 지금 욕던 거 이거 마저 읽기 좀 해달라. 15분 동안 읽던 걸 마저 읽고 사형대로 끌려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룡도 그러고 퇴계 선생도 그렇고 어느 책 읽는 게 습관화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읽으면 괴로워서 못 읽어요. 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몸에 갖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습관이 안 돼서 못 읽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위인들 또는 저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독서 습관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관해서도 지금 선생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써보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듣다가 너무 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예. 알고 싶어서. 예. 뭐 독서 습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아무튼 대독서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표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줄도 긋고 이렇게 밑줄도 긋고 뭐 이렇게 가로도 치고 뭐 옆에다가 옆줄도 긋고 뭐 별표도 하고 뭐 1, 2, 3, 4 표시도 하고 이렇게 그 기억에 남을 만한 흔적을 많이 남기고 독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습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해. 깨끗하게 봐. 뭐 그래서 다음번에 볼 때 이게 방해가 된다 그래요. 표시를 해놓으면 그런 점도 있어요, 진짜. 한 번 본 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옛날에 봤던 거를 왜 쳐놨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새 책을 사가지고 보면 됩니다. 표시를 많이 하고 두 번째 볼 때 또 새 책에다 또 다른 표시를 또 하면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바보다. 그건 저자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책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읽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속독, 다독, 정독, 뭐 남독, 뭐 탐독, 뭐 여러 가지 독서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작가들의 경우에 작가 수업하기 전에 다 다독, 탐독을 한다는 거예요. 난독.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가리지 않고 막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독서 양이 일단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와 형태가 갖춰지면서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쓰지 않으면 못 배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이 읽어라.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아무나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라거나 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꼭 알고 싶다는, 남들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문제를 갖다가 끝까지 탐구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도대체 세상에 왜 이래 그걸 꼭 알고 싶다라거나 뭐 등등 내면적인 동기가 강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책을 많이 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사람들만 책 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갖게 해줘야죠. 동기를 갖게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독서 지도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서 방법, 학교에 뭐 방과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각자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 관심이 뭔가를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책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똑같은 책을 자꾸 여러 번 걸쳐서 읽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공을 하다가 전공책 많이 읽다가 지금은 다양한 책을 읽는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책 여러 분야를 막 읽다가 한 군데에 빠져가지고 그 책만 읽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 진짜 각양각색, 만인만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기 나름의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무슨 이렇게 하면 책 잘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정말 좋으니까 꼭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믿지 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각자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읽는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저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책이라는 게 이제 그냥 읽음으로써 이렇게 족함도 있지만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의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가 태도의 변화라든가. 네. 근데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내재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데, 책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건데요.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말로 의사소통을 다 했는데 책을 읽게 되는 건 책과 독자와의 1대1 대면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게 개인의 내면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얘기할 때하고 달리 책하고는 책하고 책의 저자하고 나하고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그건 여럿이 못해요. 자기가 혼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면이 생기는 건데 그 내면을 잘 가꿔야 되는 거죠. 그 내면을 가꾸어서 거기에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컴퓨터가 생겨서 뭐 파일 뭐 50개, 저는 한 600개 정도, 모르겠어요. 얼마, 한 1000개 정도 파일을 가지고 뭐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이나 뭐 인용이나.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머릿속에 그게 어느 정도 생깁니다.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인용만 해도 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재밌는 구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어도 되고 자기가 느꼈던 생각도 몇 자 적어놔도 되고. 그래서 그 흔적을 남겨놓고 그걸 무슨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에 읽었던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거 있으면 다시 그 파일을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의 중요한 독서 기록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옛날에 양반들, 아까 독서 기적이라고 얘기한 독서 양반이라고 그럴 때, 독서하는 양반. 양반은 뭐가, 양반에는 뭐냐, 족보가 뭐 있다. 그거 갖고 양반이라고 안 해요. 진짜 양반이 되려면은 문집을 남겨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쓴 뭐 경서 해석이라든지 시구라든지 편지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후손들이 문집을 남겨가지고 진짜 뼈대 있는 양반 집안에 가면 문집이 몇 대, 10대 조부터 쫙 있어요. 맞으면 그 독서 기록을 남기게 되면은 문집을 남기는 양반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을, 그게 책이 돼서 출판이 됐었지만 안 되더라도 아들한테, 딸한테 그걸 파일을 그대로 물려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기록을 남겼다. 참 엄청난 그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면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아니면 파일 만들기가 싫으면 최소한 책 옆에다가 몇 자 적는다. 어떤 사람도 제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오래된 책인데 보니까 책 뒷장에다가 책 읽고 난 독후 가면 책 뒷장에 이렇게 인쇄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읽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겹치게 되면 그걸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분류를 하는 거. 도서관에 책을 분류하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고와 정보와 느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거.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 무슨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 이렇게 엔터 착 누르면 여기 쭈르륵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저 그래요. 오늘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데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정도 되려면 이렇게 자기가 읽은 거나 들어오는 정보들을 연결짓고 분류하는 것들, 그런 체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 같은 것도 중요한 건 외우려고 애쓰고 사람 이름이나 책 제목이나 개념 같은 것들도 모르면은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독서의 방법이고 기억하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그런 그 독서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